네, K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진단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인준이 끝났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완벽하게 구축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누구를 만났는지요?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부 장관을 만났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의 국방부 장관보다도 한국의 그 안보, 외교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내에 안보실이라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NSC, 미국 같으면 NSC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안보실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또 외교부 장관 만나고 네. 그리고 물론 한국에 좀 어렵잖아요. 그 대통령이 없으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만나고 이렇게 1박 2일입니다. 그래서 하루 지내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서 이제 일본으로 거쳐가지고 돌아왔죠. 네. 아무래도 황교안 대행이나 한민구 장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난 이야기들이 사실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사실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한국의 황교안 권한대행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얘기거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서는 새로 된 대통령하고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먼저 정상회담을 하냐 굉장히 경쟁적이죠. 근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중국이라는 미국의 경쟁 국가를 포스트로 놓고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중국이 동북아시아에 있고 거기에는 중국에 대응해서 좀 미국 쪽의 입장에 서는 나라가 이제 한국하고 일본인데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경쟁적으로 미국의 새 대통령하고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게 경쟁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다음 주말 2월 10일 날 아베 총리가 트럼프로 와서 만나잖아요. 우리는 만나는 건 둘째치고 한국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권한대행하고 전화 통화 한 30분 했습니다. 이게 좀 얘기거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미국의 리버럴 뉴욕타임즈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 미디어에서는 선거 때에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던 것 중에 가장 민감한 게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을 시킨다든지 FTA를 재조정해가지고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킨다든지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한국이란 나라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전화통화 내용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언급할까라는 게 뉴욕타임즈는 관심거리였습니다. 네. 그 전화통화한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는 사설까지 내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국방부 장관이 이제 가기로 결정이 됐고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되면 또 순방을 이럴 때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얘기는 없었고 그냥 중요한 거는 중국에 대응해서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할 거라라는 그런 부분의 얘기들만이 있었다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좀 미국의 보수 매체들 가운데에서는 중국에 대응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저렇게 대통령이 결혼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도 트럼프는 사드 문제 이건 중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사드를 계획한 대로 일정대로 추진을 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권한대행과 전화를 하면서 분명히 사드 배치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해나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확인을 하고 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공동 방위 능력을 확대해 나간다. 그건 누가 봐도 이제 사드 배치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미국의 관점이 좀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는 이러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얘기한 내용들을 좀 기본적으로 팔로우업 했겠다. 그거는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그 원칙적인 미국과 한국이 공조해서 대응해야 될 전략이 뭔가 이런 걸 교환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거는 사드에 관한 얘기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게 미국과 일본 관계의 종속 구조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한국도 같은 파트너로다가 논의 구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을 축으로 해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이거를 갖다가 제어하고 이런 전략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국민의 정서가 잘 안 맞았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협약 같은 거를 한국 국민들은 반대했죠.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한국의 국민 정서 같은 것들을 내세워서 어떻게 미국과 일본 관계, 한국과 미국 관계, 그리고 한미일 세 관계가 한국과 일본의 잘 조율이 안 되는 관계를 여기에 맞출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군사 측면에 있어서 매티스 장관하고 한국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본도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은요. 그래도 일본보다는 한국을 먼저 갔던 거는 한국이라는 중요성. 그래서 한미일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매티스 장관이 한국 먼저 왔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그래도 일본과 한국과 미국 관계의 균형을 좀 맞추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간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전문가들은 두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황교안 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내용하고 이번에 이 국방장관과 만났을 때 달라진 점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그거는 오바마 대통령 때하고 트럼프 대통령 때하고 과연 미국의 대북한 핵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건가라는 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걸 전제로 하는데 매티스 장관 인준 청문회 때 소신 있게 그런 발언을 했어요. 사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거의 제일 처음 인준을 통과됐어요. 초당적으로 받았죠. 민주당에서 동의를 했는데 그럴 때에 매티스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할 때에 미국의 이라크의 해병 2사단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하는 적국의 전략이나 적국을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는 사람이죠.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은 적국의 군인들을 데려다가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고문도 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매티스 장관이 그 고문이란 방법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훨씬 맞는 말이다. 그걸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이 인사청문할 때 자기 소신 얘기할 때에 민주당이고 초당적으로다가 좀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오바마 8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질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위험해졌느냐. 나는 자기 국방장관인 입장에 나는 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거기에 미국 상원에서 인준할 때 초당적으로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티스 장관이 한국을 직접 갔을 때에 구체적으로 북한 위협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국의 관계자들한테 듣고 네. 그리고 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거를 정할 겁니다. 그거를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듣고 자기 윤곽을 심정을 만든 걸 가지고서 일본하고도 얘기를 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관계에서 만났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권한을 주고 신뢰를 하는 매티스 장관이 직접 한국으로부터 들은 북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라는 게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티스 장관이 한국,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와 가지고서 지금 뭔가 이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을 만드는 데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 들어보면 좀 북핵 대응 방식이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가 생기는데요. 이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은 다른
북핵 대응 문제를 뭐 검토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예측해 보려면은 좀 크게도 보고 작게도 봐야 되는데, 크게 볼 때는 트럼프는 미국의 비즈니스, 경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보도 그 하위 구조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그 트럼프가 제일 측근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로 보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게 볼 때는 지금 보면은 마이클 플린이 군 출신이고, 그리고서 합리적인 사고를 좀 하는 강성 군 출신인데, 지금 백악관에서 안보 외교 얘기를 해도 NSC가 모여도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스티브 배넌이 들어갑니다. 트럼프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그 출발점은 인종주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슬렘 국가, 그리고 그 종교 모슬렘, 그다음에 인종 모슬렘, 이거 건들면 안 되는, 이게 이제 불문율입니다. 미국이 안전하려면은 미국에 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서 종교를 적으로 규정하거나 그다음 인종을 적으로 이거는 아닌데, 이 얘기를 씩씩하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뭐냐면은 스티브 배넌이 옆에서 그럽니다. 그래,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이거 볼 때 사실 어제 폴리티코 뉴스에 나올 때 보면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원수랑 전화를 할 때에, 이제 그 외국 원수니까 이제 외교 안보잖아요. NSC 관계자라고 나와 대통령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마이클 플린 보좌관하고서 스티브 배넌이에요. 근데 마이클 플린은 뭐 속수무책으로 있고서 그 스티브 배넌이 이 외국 원수랑 전화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메모를 해서 보여주고 이럴 정도로 그 의존을 하는 게 스티브 배넌입니다. 인종주의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배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즈에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프레지던트 배넌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매티스 장관이 한국 가가지고서 구체적으로 한국이 동의하는 리밋이 어디까지인가 북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기세입니다. 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더 위험해졌다. 뭐 오바마의 북한 핵에 대한 정책을 계속해서 비판했던,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가 비판했던 내용이 무슨 전략적이 있네,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위험해졌다. 나는 들어가면은 핵을 갖고 있으면 인정을 하든가 안 하든가. 그리고 북이 핵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대한민국도 핵을 갖게 하고서 일본도 핵을 갖게 하면서 안전하게 하면 될 거 아닌가. 이게 막 얘기해냈던 트럼프의 발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략가들인데, 그 설마 그렇게 안 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트럼프 들어오자마자 열흘 동안 해내는 걸 보니까 뭐 그걸 할 수도 있는 대통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긴장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네.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정책들이 정말 한반도의 안정까지도 좀 위협을 한다는 것이 참 씁쓸한 현실이기도 한데요. 이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이어서 일본도 방문을 했고요. 이제 일본을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정책을 수정해 나갈 거라는 것이 이제 계획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어떻게 저희들이 좀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자기 출신 국가의 평화,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조금만 생각하면 명백하잖아요. 미국에서의 힘을 만들어서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만들게 정치적으로 힘을 쓰면 되죠. 만일에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할 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참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목소리가 뭔가를 알고서 정책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다수가 미국의 정치력을 만드는 일보다는 눈만 뜨면 다 한국에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만들지도 못했고 지금 아직까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시민참여센터가 한 10여 년 동안 워싱턴 의회에 가서
워싱턴의 연방 의원들을 사귀다가 인디애나 출신 의원 한 사람이랑 너무 가까운 분이 있습니다. 2012년에 은퇴했지만 인디애나에 있는 공화당의 대장 역할을 여태 하고 있는데 마이크 펜스가 인디애나 주지사 출신이에요. 네. 우리랑 가까이 있는 그 의원, 케이스랑 가까이 있는 의원 사무실에서 정치 수업을 받은 게 마이크 펜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디애나 출신 우리랑 가까운 분을 한국을 방문토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서 그분한테 얘기를 전달하는 이것도 우리가 미국 정치 참여를 하면서 워싱턴에 가서 만드는 인연이죠. 사실 이러한 방식, 이러한 전략으로 유태인들은 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대만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대만은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트럼프가 제일 먼저 전화한 게 대만 여자 총통이잖아요. 네. 중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의 중국에 반하는 트럼프의 정책이다. 트럼프 뭐 용감하게 했잖아요. 미국에 사는 대만 사람들 얼마나 멋있게 배팅을 한 겁니까? 유태인들 트럼프 쪽 이게 뭐 트럼프한테 배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갖고 있는 자기의 정치력을 가지고 그 힐러리 클린턴이 클린턴 쪽, 트럼프 쪽은 트럼프 쪽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지금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저는 뭐 누차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그 자기를 대변하는 정치인들한테 텍스페이어들의 현안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아주 잘 정리해서 한 목소리로 전달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이민 관련해서는 우리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네. 드블라지오가 연방 정부가 주는 예산이 너무 안타깝고 그 돈이 너무 중요하니까 반이민 정책을 쓰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뉴욕에 사는 이민자들 내가 지켜주겠다고 씩씩하게 선언을 했다가 좀 니고세이트하겠다라는 얘기를 놨다가 지금 굉장히 구설수에 오릅니다. 네. 이게 자본 논리입니다. 자본 논리고 또 풀뿌리 정치력의 역학적 힘의 역학이죠.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때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야 그동안 우리가 왜 미국에서의 정치적인 힘을 만들지 못했는가? 좀 많이 만들어놨다면은 한국의 한국 사람들한테 미국의 한국 사람들이 봐라 우리의 역할이 이거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자체가 얼마나 애국의 길이고 민족 역량을 보존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미국에서의 정치적인 힘을 만드는 데 매진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에 대해서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KBTV 뉴스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